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 자리에서 일어난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버스 기사는 승객과 치료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성의 집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강원도의 한 대학 교수가 체육학과 학생들을 수업 대신 골프 대회 아르바이트에 투입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는 1,000여만 원의 뒷돈도 챙겼습니다. 20대 여성이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혀온 동창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협박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한독립 만세. 아, 진짜. 자, 오늘 나오시기 전에 자택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나오셨다. 손. 역시. 아니요. 저는 예? 개항을 한 게 아니라 예. 365일 그 창에다 붙여놔요. 이런. 진짜 이거 충격적입니다. 진짜예요. 왜냐면 잊어먹을 리가 없잖아요. 365일 다 계속 있으니까. 역시 이 애국심. 좀 반성 좀 해주십시오. 약간 두 분. 귀찮아서 계속 걸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까먹으신가 봐? 아이고, 어떻게 또 그렇게 고개를 죄송합니다. 하세요. 진짜 오늘 진짜 거룩한 3.1절 103주년. 자, 진실 추적자 이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3.1절 휴일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런데 어제 경남 합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이게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고령까지 번져서 아직도 진화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 소방대원들의 사투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날씨가 건조한 탓에 조그만 불씨도 이 큰 불로 이어지는 만큼 불조심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사회부 백민경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캐나다 토론토에서 잘 보고 있어요 하신 써님, 사건 반장 정말 인기 많아요 하신 김채원님, 우리 신랑도 입덕시켰어요 하신 김초짜북님, 독일에서 사건 반장 보며 향수를 달랩니다 하신 김민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가정에서, 식당에서, 미용실에서, 헬스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정치 얘기 1도 없는 유일무이 시사 버라이어티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 픽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미스 우크라이나의 변신입니다. 자, 이 러시아의 침공,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내 나라를 지키겠다 결사항전하고 있죠. 자, 그런데 미인대회 출신의 우크라이나 여성, 자, 지금 나가는 저분입니다. 총을 든 사진이 지금 정말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낳고 있어요. 네, 2015년 미스 그랜드 우크라이나로 선발됐던 아나스타샤 레나라는 사람입니다. 최근 군복을 입고 총을 든 모습을 저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Stand with Ukraine 그리고 Hands off Ukraine 이런 해시태그도 같이 올렸습니다. 그간은 드레스 차림의 사진들 많이 올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군에 자원 입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렇게 전투복을 입고 또 텐트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이후에 그 러시아군을 교란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떼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표지판 제거에 좀 참여해달라 이런 홍보글도 많이 올렸었고 현재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레나처럼 저렇게 우크라이나 방위군에 자원 입대한 여성만 3만 5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 힘내라 응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평소 기부 많이 하기로 유명한 배우 이영애 씨, 우크라이나에 기부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예. 국내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걸 넘어서서 지금 전 세계인들이 같이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이영애 씨가 1억 원을 기부했는데요. 조금 전에 보신 수표 사진과 편지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영애 씨는 이제 편지에서 이영애 씨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셨고 또 시아버지가 베트남 파병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의 가족으로서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작지만 소중한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다. 이런 기부 의사를 밝혔고요. 이 기부한 1억 원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공격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전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제2도시의 이 민간 지역에 무차별 폭격을 시작했다. 그런 속보도 들어왔는데 정말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다음 뉴스 바로 이어가죠. 충돌 피하려다 농로 추락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블랙박스 차가 이 커브길을 돌아서 이제 보셨습니까 지금? 야, 이게 뭡니까 지금? 지금 완전 논밭으로 아이고 세상에 차 보십시오 이거. 지금 완전히 전복이 됐어요. 트럭인데 이 불박 차량입니다 이게. 자, 이 회전 교차로였는데 보통 회전 교차로는 회전 차량이 우선이고 진입 차량은 일단 정지한 다음에 가는 건데 말이죠. 네. 좀 애매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사실 이게 회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해서 지금 블랙박스 차량이 덤프 트럭이고요. 예. 굉장히 차량 자체가 여러 번 이런 비슷한 사고들이 있으면 보지만 속도 조절이 어렵잖아요. 급하게 줄이거나 급하게 그렇죠. 나가는 게. 그리고 뭐 눈에 안 띄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오른쪽에서 차량이 나오는 바람에 이걸 피하려다가 저렇게 논두렁으로 뒤집힌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회전 교차로는 진입할 때 시속 30km 이하로 줄여서 운행을 하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 차량 우선입니다. 예, 회전 차량 예. 우선이기 때문에 양보선에 섰다가 확인하고 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차량이 사실은 좀 과실이 있어 보인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진행할 때도 반드시 이제 방향지 시스템 켜서 다른 차량에게 나도 나갈 때가 이쪽이다라는 걸 또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정말 이 차가 전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 또 이어가죠. 택시비 38만 원 못 내. 자,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으로 택시를 타고 간 여성. 택시비가 38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주세요. 38만 원 주세요 했더니 싫어. 못 줘 했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네, 지난 25일 새벽 4시에 50대 여성이 서울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대전까지 왕복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당연히 택시 요금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사분이 이 정도 택시비가 나옵니다라고 안내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서울 대전을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대략 10시간 동안 345km를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택시 기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거리 손님을 만나면 좀 고맙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의 표시로 휴게소에서 이 여성에게 음식까지 사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예. 여성이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에게 저 나중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요? 그럼 모르죠. 나중에 드릴게요. 그건 사실상 안 주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택시비가 38만 8,400원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택시 기사는 이거는 이 여성은 처음부터 택시비를 낼 생각이 없었구나. 무임승차에 고의가 있었구나라고 판단하셨는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랐는데 경찰이 사기로 판단을 해서 이 여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추가로 혐의가 더 있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사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 이 정도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교수님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장거리를 가주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기사님이 휴게소에서 음식까지 사다가 대령을 했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그 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뭐 모든 분들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거리 그것도 이제 그 편도가 아니라 왕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호를 하세요. 예. 네, 출발했다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8만 원 정도 해가지고 미리 이제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확실한 이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선호하는데 10시간 왕복 345km를 갔다 왔는데 아무 이제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분이 황당했겠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미리 기사님이 안내까지 해줬군요. 이 정도 돈이 예. 나온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어떻게 그 뭐 바가지를 씌우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38만 원 계약을 하고 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선불을 또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선의에 기대를 했는데 아마 이제 그 경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혹시 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행동을 갖다가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주차장에 나타난 3인조입니다. 자, 영상 함께 하시죠.
자, 두 남성이 차량 쪽으로 이렇게 딱 걸어오는데요. 한 명은 말이죠. 차 근처로. 그리고 한 사람은 약간 이 뒤쪽으로 또 빠지고요. 자,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은 뭔가 망을 보는 듯 주변을 두리번 막 봅니다. 자, 이 모든 이 3인조의 행동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양 변호사님. 뭔가 많이 엉성해 보여요. 예. 알고 봤더니 역시나 10대. 네, 10대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신 영상이 그러니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블랙박스 앞쪽에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사라진 두 사람은 차에 탄 거예요. 당연히 자기들 차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겠죠. 예. 어떻게 하는지 그 문이 열린 차량을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10대로 보이는 세 명이 뭐 차를 훔치려고 했는지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물건들을 훔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까 1분도 지나서 다시 나간 거고요. 앞에 한 사람은 망을 보고 있고 두 사람이 차에 탔다 내렸는데 이 차 주인이 출근하려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차 문이 열려 있고 이게 불이 켜져 있으니까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예. 저렇게 화면에 찍힌 것이고요. 세상에. 그럼 뭐 차도 안 훔쳤고 물건도 훔친 게 없으니까 피해가 없다 내지는 범죄가 안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잠겨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요, 우리 주거침입죄에서의 방하가 똑같이 봅니다. 아,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차 안을 뒤진 것 자체가 차량 수색죄가 됩니다.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차 범퍼에 낀 유기견입니다. 자, 백 기자, 택시 범퍼에 유기견이 끼었다고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지난 26일의 저녁입니다. 울산 중구에서 아유, 일어난 아유. 사고인데요. 네, 세상에. 택시기사랑 지금 유기견이 부딪힌 상황인데 일단 택시기사가 신고를 하고 119가 출동을 했습니다. 강아지가 뛰어들면서 지금 차량 범퍼에 오른쪽 앞발이 낀 상황이고요. 아이고. 급정거를 하는 상황에서 5m를 무려 끌려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찰과상도 좀 입은 상황이고요. 택시기사가 신고를 하면서 유기견이 많이 아플 것 같다면서 파손은 신경 쓰지 말고 동물을 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택시 안에 승객도 있었는데 일단 동물부터 구조해달라고 해서 저렇게 마음을 모아서 결국 구조가 됐고 현재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서 다소 안정적인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교수님, 세상에 기사님도 손님도 아유, 개가 우선이다.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구조부터 하라. 아유, 진짜 훈훈한 얘기입니다. 훈훈합니다. 이제 예. 유기견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가 많고 사실은 이게 뭐 의도적으로 동물 학대한 것이 아니니까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끝나면 통상 그 개가 이렇게 그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택시 기사가 차 이게 부서진 거 전혀 상관없이 이 개의 생명을 구해달라. 그리고 택시 승객도 시간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니까 생명을 소중히 하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는 늘 사람들의 어떤 그 얘기 자체를 훈훈하게 따뜻하게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저희가 보통 이제 글로벌 픽에서 동물 영상 같은 거 보여드릴 때 정말 그 무슨 구조대원들 뭐 이런 분들이 절벽 같은데 위험한 곳까지 어떻게 거기에 있는 막 그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야, 진짜 뭐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반장픽 끝내기 전에요. 오늘부터 이 사건 반장 구성이 좀 달라졌습니다. 잠시 30초간 전한 말씀 지금 듣고 가실 텐데요. 채널 고정, 특히 울산 신정동 고옥순 여사님 리모컨 돈 터치. 멀리 여행도 가고 시차로 고생도 해보고 올해는 더 피로하시길. 당신의 피로회복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 대한민국 활성화라. 대한민국 골드 아로나민 골드. 누군가는 강하고 누군가는 약할 수 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 또한 나의 게임이니까. 나를 돌파.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 자리에서 일어난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버스 기사는 승객과 치료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갈등의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자, 그 광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가족 여러분 내 이름도 불러줘 하시고 싶으시면은 그 유튜브 다시 보기 전체 본 클립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나 어느 동네 사는 누구다 이렇게 말이죠. 가급적이면 좀 본명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또 이 비슷한 일이 저희가 또 다뤄본 기억이 나는데 네네네. 예, 이런 일이 있었네요. 네, 지난달 강원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던 전세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영상이 있을 텐데요. 한 여성이 이제 버스에서 넘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저쪽에 있습니다. 뒤에 검은 옷을 입고 이제 자, 보라색 나옵니다. 목도리 하신 사람. 네, 미끄러지듯이 지금 막 뛰어가서 한 바퀴 굴러버립니다. 지금 저렇게. 지금 저희가 약간 네. 좀 슬로우 모션인데 네. 아하. 원래는 훨씬 더 좀 속도가 빨랐었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 미끄러지듯이 좀 뛰다가 여기 내리막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균형을 못 잡았던 모양입니다. 뒤에서 뛰다가 결국 균형을 잃고 한 바퀴 구르는 모습 지금 나옵니다. 차량이 멈추는 과정이었다고 하는데 일단 저 여성 병원으로 향했고 보상금을 놓고서 버스기사 측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얘기를 좀 더 이렇게 차근차근 해봐야겠지만 일단 영상만 보면 승객이 서둘러 하차를 하려다가 넘어진 것 같은데 자, 왜 버스 기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지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그걸로 되겠나? 이게 무슨 소리죠? 지금 아마도 지금 조금 전에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분이 버스가 승차하기 전에 내리다가 넘어졌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이고요. 예. 이 버스 기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운전하는 버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다친 상황이 되니까 치료비 포함해서 20만 원으로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성의 표시는 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넘어진 승객분이 아니 그거 가지고 되겠냐 하면서 보험 접수를 요구를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버스비 기사분께서는 치료비하고 20만 원 주겠다라는 건 충분히 도의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승객이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사고 이후에 피해자하고 통화를 해서 아프시면 먼저 병원부터 가세요라고 치료비는 제가 다 내드리겠다 했는데 이 승객이 한의원에 갔다면서 한의원 의사가 보험 처리를 건강보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교통사고보험으로 할 것이냐 이걸 먼저 정하고 다시 오라 이렇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채팅창에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 일단 지금 의견 주시는 분들은 약간 기사님 쪽에 입장을 두둔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양 변호사님 보통 버스 타면요 정차하기 전까지는 시내버스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주지 않나요? 일어나지 말라고 아예 하죠. 가급적이 아니라 시내버스는 그런 안내 방송이 나오고요. 실제로 또 이 버스에서도 그걸 가지고도 다툼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분은 자신도 그런 안내 방송을 했다라고 하고 이 피해를 주장하는 쪽 승객 쪽에서는 못 들었다라는 건데 좀 전에 확인해 보신 게 이제 버스 내 CCTV인데 거기 음성 녹음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분은 또 다른 증인들 그러니까 다른 승객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못 들었다라고 진실 게임이 여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 와중에 이 버스가 정차하려고 했던 곳이 애초 목적지가 아니라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기사님 저 어디 가는 길이면 어디다 내려주세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 경우였다면서요. 사실 시내버스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고속버스였는데 좀 그런 부탁을 좀 들어주셨던 여기 전세 상황이었던 것 버스였지 같습니다.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서울 강남에 있는 고속터미널로 그렇죠. 가던 길이었는데 아까 저 승객이 양재역에 좀 내려주세요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있는 정류장으로 가던 길이었고 버스 기사는 굳이 복잡한데 내가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들렀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좀 억울해하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일단 그럼 사고 원인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지금 이제 블랙박스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거기에 이제 이분이 일어서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 다른 승객들이 앞으로 쏠리는 그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이제 보시면 저분이 이렇게 쓰러지실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급증거는 현재 없었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 기사 이분 역시 차량에 보조 브레이크 장치가 이제 그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차가 앞으로 쏠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이제 보셨습니다만 그쪽이 약간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예. 해당 승객이 본인이 이제 중심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광경을 보시는 많은 기사분들 이제 저 버스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절대로 저렇게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을 갖다가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내리는 데만 정차를 해서 하지 저렇게 뭔가 선의를 베풀었다가 이게 문제가 되면
그거는 나중에 어떤 그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저희도 확실한 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영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여성분이 앞으로 이렇게 몸이 넘어질 때 다른 승객들의 어떤 몸의 쏠림은 일단 화면상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자, 백 변호사님. 네. 그럼 이제 이 기사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실 버스 기사분이 여기서 뭔가 본인이 할 거는 별로 없고요. 이제 만약에 피해 승객이 신고를 만약에 한다면 수사를 해야겠죠. 근데 일단은 이 버스 기사분께서는 이 승객한테 신고를 해달라. 합의가 안 되니까 신고를 해달라. 그럼 내가 직결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뭐 이거는 이제 기사분께서 직결 심판을 받겠다고 받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예. 일단 직결 심판이라는 건 이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만한 사건에서 원래 우리는 검찰이 기소하죠. 예. 근데 경찰서장이 바로 법원을 넘길 수 있는 기소독점죄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경미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절차인데 만약에 이 버스 기사분께 전혀 과실이 없다. 그럼 이제 뭐 이제 직결 심판이라는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것이고요. 이제 그거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이 상황만 가지고 저희가 무조건 단언해서 이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버스 기사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거는 좀 묻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이 저도 약간은 좀 공감이 가는 것이 저희가 지난해 이 유사한 사건 좀 다뤘던 게 양 변호사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버스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데요. 뒷좌석에 어떤 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여성분이 우회전하다가 몸을 이렇게 확 해서 굴렀거든요. 예. 그게 직결 심판에 넘어갔는데 무죄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런 우리가 교통사고 관련된 부분을 따지는 방법이 우리가 좀 잘못되어 있다고 평소에도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무죄가 나왔다고 했지만 무죄가 나왔다는 얘기는 재판에 넘겨졌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다는 게 한 번이 됐건 두 번이 됐든지 간에 그런 문제로 재판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고 맞습니다. 이 일도 빼앗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차량 운전하시고 사고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분명히 내가 굉장히 잘못한 게 없어 보여도 100% 상대방 과실로 인정받는 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조금만 거라도 좀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실이 사람이 다쳤다 아니면 차량이 부서졌다 하면 일단은 거의 과실이 있다라고 보고 거기서 나누는 게 좀 원칙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각에 따졌을 때도 백 변호사도 그랬지만 사실 저거를 버스 기사분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하면서도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화 자체가 조금 너무 일단 과실 쪽을 보고 가는 쪽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은 뭐 일단은 그냥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만 듣고 판단을 하신 거 보면 일단 좀 일방적인 좀 분위기로 좀 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성의 집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백 기자 이건 또 무슨 사건이에요? 또 이건? 저 영상이 일단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주 어둑어둑한 한 새벽 5시 50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지금 앞에 가는 게 여자입니다. 뛰어가고 있고 뒤에서 남성이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섭게 쫓아오는 남성을 피해서 지금 이 여성이 아예 도로 건너편으로까지 있다 가는 모습 지금 지금 보일 넘어진 건데요. 사람이 남성 지금 쫓아가는 남성입니다. 네네. 여성이 지금 앞에 가고 있고 건너쪽 건너편이죠. 그리고 다시 쫓아오는데 결국에 여자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그 순간에 뭔가를 꺼내 들고 흉기를 휘두릅니다. 흉기입니다. 야. 거리에 지금 시민들이 꽤 있어요.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차례 찌르는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지금 모자이크를 하고 정지를 시켜놓은 상황인데요. 예, 지켜보고 있던 일행이 말렸는데 말리고 있으니까 그대로 도망쳐버립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추가적으로 더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보면 영상에는 3명이 나옵니다. 뒤에 저렇게 따라가는 일행까지. 그러니까 피의자와 또 피해 여성 그리고 저 피의자의 지인 남성입니다. 저렇게 셋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이 피의자가 여인에게 화를 내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추격전 예. 쫓아갔던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뒤에 있었던 지인은 끔찍하네요. 저렇게 피의자가 흉기를 꺼내서 저 여성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보셨던 화면처럼 피의자가 여성이 쓰러진 상황에서 갑자기 품에서 이제 흉기를 꺼내서 공격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 지인도 뜯어 말렸다고 하고요. 신고는 제 옆에 있었던 피의자의 지인이 했었다고 하고 여성은 다행히 이제 곧바로 병원을 옮겨져서 응급수술을 받았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뭐 보셔서 알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행인들도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저런 겁니까? 저거? 저 남성 도박장을 운영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피해 여성도 도박장을 운영했는데 이 그 가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 여성이 운영하는 도박장에 자기 손님들을 빼앗겼다라는 거. 이거 정말 무슨 범죄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지금 화면으로 보면서도 저희도 순간 섬찟한데 주변에 봤던 목격자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뭐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 실제로 이런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범죄를 목격하게 됐을 경우는요, 주변 사람들도 정신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사실. 이 도박장이라는 곳이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마작방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추가 범행. 자, 앞서 보신 그 흉기를 휘두른 남성 도망치고요. 경찰은 이 남성을 잡으러 자택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납니다.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그 피해자가 거기 있는 줄 알고 간 거죠. 피해자 건거야로. 엎어져 있었죠, 엎어져. 아유, 뭐 피가 낭자했지. 피가 바닥에 낭자했고 엎어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피해자가 그 잠바를 또 덮어놨어요. 그럼 이웃 주민들이 혹시 뭐 소리 듣거나 이랬다고는 안 했어요? 옆에서 며칠 전에 소리 들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싸우는 소리 같다 이런 소리만 있었다 그랬죠. 결국 앞서 보신 그 장면이 사람을 이미 살해를 하고 난 이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본 영상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집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더 끔찍한 범행 현장을 이제 수사 경찰관들이 목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사파에 나오는 것처럼 또 다른 중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여성은 이 피의자 남성과 함께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 남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숨진 여성이 외도를 한다라는 의심을 해서 지난 22일 밤 살해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도박방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작방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락이자 뭐 도박이죠. 자,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경쟁 이 도박장 손님을 뺏기니까 앙심을 품고 이렇게 흉기를 휘둘렀고 또 같이 살던 동거녀에게는 바람을 피운다는 또 의심을 갖고 아예 살해를 하고 이게 교수님 일단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일단 그 집안에 숨진 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성에 대한 살해 시도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어떤 그 경쟁 업체의 손님을 뺏겼다라고 공격을 한 것은 시간적으로 나중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남성이 외도 의심이 있는 그 여성을 살해하고 적어도 3, 4일 정도 자기 집에서 같이 생활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물론 이제 위에 뭐 그 잠바 같은 것을 덮어놨다라고 하지만 좌우간 이 시신과 같이 3, 4일을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어떤 거 해결하지 아니하고 경쟁업체의 손님을 뺏겼다고 흉기를 휘두른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화를 내면서 흉기로 찌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흉기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미 집에서 나왔을 때 이 사람이 흉기를 들고 나왔다라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먼저 최초의 여성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심리적으로 자포자기 상태에 있어서 평소에 자기가 불만이 있는 사람까지 살해를 같이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자기가 어떤 그 플랜을 짠 것이 아닌가.
즉 다시 말해서 편집정적인 것 또는 반사회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양 변호사님,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국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중국 국적 이것도 체류 자격도 없다고 하네요. 들어온 지 1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짐작하시겠지만 대한민국 땅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한민국의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게 당연합니다. 뭐 특별히 외교관으로서 면책 특권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해당할 리는 없기 때문에 살인의 또 아까 이 한 여성에 대한 중상해가 될 것 같거든요. 중상해 이런 것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강원도의 한 대학 교수가 체육학과 학생들을 수업 대신 골프 대회 아르바이트에 투입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는 1,000여만 원의 뒷돈도 챙겼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사건을 알아봅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학점 아르바이트입니다. 자, 한 대학의 50대 여성 이 객원 교수가 학생들을 수업과 관련이 없는 아르바이트를 동원을 했다. 네, 강원도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018년 2학기에 골프 수업을 수강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골프 수업 수강을 하면 보통 이제 연습을 하고 선생님이 봐주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렇죠. 너무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수가 아예 첫날에 수업 대신에 너희가 골프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거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무조건 F를 주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또 단체 채팅방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요. 뭐 이제 그 수업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 들어가서 연장선상이라고 해서 빠지는 사람 없이 모두 다 가야 된다. 개인 사정이 있으면 해당 교수님에게 직접 연락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니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었겠죠. 자, 수업 대신 아르바이트 한 번이라도 안 가면 F를 주겠다. 저는 뭐 F랑 별로 뭐 이렇게 어색한 사이가 아니라서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양앵커처럼 이렇게 교수님 말에 그 무지막지하게 덤비는 학생들도 있지만 예. 대부분의 선량한 학생들은 교수가 학점을 안 주겠다는데. 그럼 저는 선량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실 교수가 시키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냥 오늘 출연료 넣어주지 마세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나흘 동안 열리는 골프 대회에 참가를 했대요. 근데 이 교수님 정말 얄미운 게요. 가서 했던 일이 뭐겠어요. 학생들 데려다가 무슨 일을 시켰겠어요. 주차 관리해라, 아이고. 화장실 통제해라, 무슨 보안 요원으로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게다가 이 부분은 사실 양앵커 아니라 일천한 학생들도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목요일, 금요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른 수업을 빠져야 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려면. 이런 데를 참가를 시킨 거예요. 진짜요? 네. 어허, 이게 교수님, 교수님,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이시니까 말 그대로. 자, 이런 경우, 야, 이거는 교수 사회에서 이런 게 용납이 됩니까, 이거? 일단 이제 이 사람과 관련돼서 나온 게 50대 여성 객원 교수입니다. 이 객원 교수라고 하는 것은 이 객이라는 게 손님 객이거든요. 이 초대를 받은 손님 같은 그런 것이니까 아마 이 학교에서 뭐 이 그 강의를 갖다가 이렇게 준 그런 분 같은데 가장 근본적으로 강의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지금까지 뭐 거의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알바를 수업의 연장으로 한다. 그러면 이 강의명을 갖다가 골프라고 하지 말고 알바 체험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알바 천국이랄지. 네, 알바 천국이나 뭐 알바 체험이라고 해야만 학생들이 그 과목 명을 보고 명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싫으면은 수강 포기를 갖다가 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번 주가 보통 대학교에서 수강 그 정경 기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뭐 알바 수업 뭐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해놓고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추정컨대 이분이 처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즘 세상에 어떻게 학생들을 갖다가 알바를 시키면서 그것을 갖다가 학점을 주겠다라고 하고 한 번만 빠지면 F 주겠다. 거의 제가 볼 때는 화성에서 살다가 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 변호사님, 저도 1995년도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볼링 교양 체육으로 배웠거든요. 네.
저 볼링장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시험을 안 봐서 그렇죠. F를 맞긴 했는데 거기서 막 볼링장에서 알바 시키거나 그러진 않아. 아니 세상에 이게 벌써 몇 년이야? 한 뭐 30년 전에도 이랬 30년? 한 20몇 년 전에도 이랬는데. 그거는 뭐 50년 전에도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조금 전에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교수님은 수업을 하러 이 학교에 간 게 아니라 골프대회 알바를 구하러 학교를 갔던 것 같아요. 이 교수가 이렇게 학생들을 골프장 알바로 동원했던 게 총 11차례라고 합니다. 연인원 11차례요? 587명의 학생들이 이 골프대회 알바를 하러 갔던 건데 학생 동원이 이제 성사가 되면 골프 모자와 골프 의류를 학생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대회 전날 학교로 버스를 보내서 학생들을 숙소로 이동시키고요. 그럼 숙소에서 당연히 이제 골프대회 아르바이트 할 때 이런 하다못해 주차 관련해서도 뭐 공지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근무 방법 유의사항들과 같은 교육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일을 시키고 1급 7만 원에서 8만 5천 원 정도 지급을 해줬다고 하는데 돈을 주긴 줬군요. 그래도. 네, 지금 이 과정을 다 보면 이분이 지금 학생들한테 골프를 조금이라도 가르쳤나요? 가서 아니죠. 골프 대회를 보게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주차하고 있으면 골프 치는 거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 학생들한테 가르쳐 준 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프장에서 알바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지. 그렇죠. 골프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질 않았네요. 아니 백 기자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대학교 가면은 등록금을 내잖아요. 네죠. 아니, 네. 돈을 내면서 내가 일까지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 이제 그냥 가르친 것만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에 청탁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누구한테요? 이 골프 대회 진행하는 이벤트 회사 이제 사장 같은 건데 사채과 애들을 좀 보내주면 내가 대가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587명을 동원을 했고 통장으로 1,04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뒷돈을 받은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그 학과장 역시 이게 그냥 일개 객원 교수가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학과장이 승인을 해줬어야지 이런 일을 할 것이고 거기서 더 나갑니다. 아까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들 고민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학과장이 나섭니다. 다른 교수님들한테 아이고 그것 때문에 못 간 학생들은 출석한 걸로 해주세요라고 해결을 딱 해주고요. 그리고 저 청탁금을 또 받습니다. 이 학과장도. 학과장도. 네. 아, 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니 이걸 참 골프 수업의 연장선상이라고 골프 수업의 연장선상은 골프장에 가서 뭔가 골프와 관련된 일을 해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터무니없는 변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게 보면서 다만 받은 돈 일부를 대학 또는 사회체육과 경비 등에 지출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하면서 배임 수재, 강요, 직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 개공교수 학과장에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더 깎였습니다. 아까 양원보 앵커가 예. 이런 거 하면 자기는 안 간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게 안 간 학생들이 있었나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서는 강요죄가 아니라 강요 미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참작이 돼서 500만 원으로 감형이 됐다는데 지금 아마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 교수의 학생들을 그 한 학기 동안 수업해야 되는 걸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동원했다는 거에 죄책을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의 처벌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 좀 약하다. 네, 맞습니다. 자 교수님 좀 마지막으로요. 솔직히 저도 대학 생활을 해봤고 지금 또 함께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대학 생활을 하셨을 텐데 뭐 교수님처럼 정말 아주 지성미가 넘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또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학생한테 대리운전 그리고 이삿짐 나르기 시킨 교수도 있습니다. 대구 지역 모 대학 N 교수 찔리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무치셨어 이분은. 예? 글쎄요, 제가 이제 아까 그분이 이제 그 개공 교수를 하시는 분인데 보니까 학과장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가 뭐 알바 뭐 체험 경영학과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 소속이 돼 있으면 그 학교에 어떻게 보면은 그 덕으로 지금 현재 자기들 직업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알려지게 된다면 사실 그 학교에 상당히 폐를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나중에 이제 지금은 예예 그러죠. 사실은 이제 말을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말을 못하지만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도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평가는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교수하고 비슷한 그런 나이가 됐을 때
그 사람이 그 정도 나이 때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했어라고 평가를 갖다가 하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내리는 평가를 굉장히 무서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발렌타인님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세차 안 하면 학점 안 주는 교수님도 있었어요. 뭐 이건 확인은 안 되는 얘기지만 아무튼 좀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대 여성이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혀온 동창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협박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자, 학교 폭력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조금 더 안타까웠던 것은 이 학폭을 당하면 피해자가 얼마나 정말 이 굴레에서 나이가 들더라도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그걸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건의 시작, 고등학교 시절이었죠? 네, 피해자도 가해자도 현재 20대 여성인데요. 고등학교 시절인 2013년부터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유 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계속해서 때렸다고 합니다. 얼굴과 몸을 때리고 욕설도 많이 했다는 건데 너무 많이 때려서 피해자는 이 일로 극심한 공포심과 좌절감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자, 보통 졸업하고 나면 양 변호사님 학폭도 이제 이 성인이 돼서 만나면 대부분 또 정신도 차리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단 말이죠. 정말 읽으면서 화가 나는데요. 이 그 가해한 학생이 아니었죠. 그때는 갑자기 2018년 1월에 전화를 걸어서 야, 용돈 좀 보내봐라고 이 협박을 했답니다. 근데 완전히 위축이 돼 있었던 거예요,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거기서 거절을 못하고 4만 원을 보냈는데 그 뒤로부터요 3년 동안 818회에 걸쳐서 1억 2,700여만이라고 그랬는데 3년이면 한 1,100일 정도 되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요구를 한 거고요. 20대 초반에 이 학생이 무슨 돈이 어디 있겠어요. 1억 원이 넘는 돈이. 그러니까 정말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냥 노예처럼 저런 이렇게 시달렸던 것 같아요. 정신적 노예처럼. 이거 계속 거듭해서 읽으면서 말하면서도 화가 납니다. 3년 동안. 교수님, 진짜 양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신적인 노예 상태였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좀 잘 묘사하는 말인 것 같아요. 통상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피해를 당해보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피해를 당해? 그러면은 오히려 뭐 피해자가 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맞고 어떤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졸업을 딱 하고 난 뒤에 그쪽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왔을 때 아마 이 피해자 같은 경우 옆에 누가 상의를 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멘토라든가 이런 분이 계셨더라면 이걸 갖다가 끊어낼 수 있었을 텐데 불행히도 이 사건을 제가 보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뚝 던졌는데 그쪽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돈을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뭔가 이렇게 했었던 그것이 효과를 갖다 지금도 발휘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좋지 않은 행동을 갖다가 지속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 변호사님, 3년 동안 그것도 20대 중반의 나이에 3년 동안 818번을 계속 돈을 조금씩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본인 돈 필요하면 매일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피해자가 느꼈을 그 고등학교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정신적 고통이나 공포나 이 피해 여성한테는 거의 이 3년이 지옥 같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매일 전화하면 돈을 보내줍니까? 근데 그 명목이 더 황당합니다. 담배값하고 술값 보내줘. 나 지금 결혼 축의금 내야 되거든? 나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처리비 좀 보내. 나 휴대전화 요금 좀 내야겠다. 개인 대출 변제자금 좀 내고. 나 구태해야 되는데 구비용도 좀 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필요한 모든 명목의 돈을 이 피해자에게 갈취한 겁니다. 아니, 교수님, 일단 저희가 어떤 이 피고인의 사정을 정확히 아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뭐 취재한 내용이 근데 이제 그렇게 뜯어낸 돈의 사용처 중에 한 곳이
육아비가 있습니다. 육아비. 그러니까 이걸 봐서 혹시 이 여성이,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아기 엄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고등학교 동창을 협박을 해서 뜯어낸 돈 가지고 다른 사람 육아비 도와줄 리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정컨대 아마 이 사람이 여성이고 본인은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아이를 키우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게 더욱더 충격적인 건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세뇌, 브레인와시 또는 뭐 가스라이팅. 네가 나 도와주는 거는 이게 우리 친구끼리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갖다가 합리화할 수 있는 건데요. 정말 제가 이제 추정컨대 아기 엄마라고 한다면 아기를 기르면서 이런 행동을 한 건데 아주 잘못된 부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억 뜯고 벌금 500만 원. 아니, 지금 818번에 걸쳐서 1억 이상을 사실상 갈취를 했는데 벌금이 500만 원 나왔다고요? 네, 벌금 500만 원 선고를 했고요. 재판부가 이렇게 봤어요. 이게 피해자의 어떤 정신적 상태를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갈취를 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3천만 원 정도를 먼저 갚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을 매달 나눠서 갚기로 약속해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판결문에 대해서 하나 뭐 문구 하나 가지고 잘 이렇게 트집 잡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정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협박 정도가 매우 강하지 않다. 아, 저도 저기에 딱 걸렸습니다. 네, 저거는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봐야지. 아니 협박 정도가 강하지 않은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 이후에 졸업하고 3년 동안을 1억 원이 넘는 돈을 20대 초반이 줬겠어요? 예. 그럼 뭐 너무 무슨 천사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의 판사님은 이게 얼마만큼이나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저는 공감을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예. 아니, 백 변호사님, 저도 네. 양 변호사님 지금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그러니까 협박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 당연하죠. 그냥 전화 한 통, 야 보내. 왔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조금 전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뭐 재판부 입장에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 기초로 해서 판단을 했겠죠. 문자 메시지 보면 나 지금 결혼 축의금 필요하거든, 돈 보내. 육아할 때 육아비 필요하니까 돈 보내. 그럼 뭐 이게 그 문자상으로 보면 협박 정도가 중하지 않죠. 예. 그럼 왜 보냅니까, 피해자가?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으면 이걸 순순히 보냈겠어요. 그 부분을 참작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너무 형량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비슷한 판례들이 있거든요. 예.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일진으로 불렸던 여성이 졸업 이후에도 3년 동안 438회에 걸쳐서 2,300만 원을 갈취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딱 비교해보면 이번 사건하고 똑같네요. 횟수는 더 작고 금액도 작습니다.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 법원에서 1년 6개월 실형 선고받았었습니다. 아, 실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그 사건의 차이는 아마도 저는 합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정 정도 변제를 하고 변제 약속을 했다는 거. 예. 그 부분이 아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형량이 좀 낮춰지는 것도 아니고 벌금 500만 원은 제가 보기에 이 피해 여성이 겪었을 고통에 비해서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교수님, 이제 뭐 합의를 했고 돈을 갚겠다라는 그 갚는 지금 뭐 일련의 약속들이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결이 저렇게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야, 돈 보냈어, 확인해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것도 좀 공포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뭐 500만 원이니까 이 사람이 200배 장사를 한 것 같은데 그 돈을 갖다가 갚는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보냈어, 너 확인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이 돈 다 받기 전에 이 사람 정신 쇠약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패널 분들도 이건 좀 뭔가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 접촉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민성식, 박기환, 최희중 여동생이시죠? 그래도 여기 참석하셨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남편분들과 오라버니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사별하시기 전까지 성매수를 포함해서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들과 관계한 기록들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대신은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JTBC 드라마 공작도시의 한 장면입니다. 드라마 속 장면처럼 내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처가 남편 덕에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살고 있다는 이 씨. 그런데 얼마 전 남편 직장 동료의 아내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남편과 동료들이 출장 중 성매매를 했고 단속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은 것은 물론 벌금까지 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실수는 인정하지만 이혼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다는 이 씨,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한 사연,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조금 각색했는데요. 자, 백 아나운서, 이 남편은 성매매, 이 참 사실을 다 인정하면서도 나 이혼은 절대 못한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두 아이 때문입니다. 이 씨 역시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만 남편과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지옥같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별별 상담소에서 이 씨의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자, 오늘 또 이 사연이 약간 좀 너무 좀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채팅창에 많이 좀 의견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주변의 부러움을 많이 사는 부부였다고요. 예, 그 결혼 5년 차인데요. 이제 아이가 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애 기간이 꽤 길었고 또 이 여자의 성격이 워낙 좋아서 남편의 친구들과도 잘 지냈고 또 동반 모임도 많이 가다 보니까 아내들끼리도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음향 장비 관련한 회사를 다녔는데 그렇다 보니 지방 출장을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항상 이 지방 출장 갈 때마다 속상하지는 않았던 게 남편이 돌아오는 길에 꼭 아이 보느라 힘들었지 이러면서 선물도 꼭 사오고 기념품도 사오고 정 없으면 호두 과자 한 봉지라도 늘 사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뜰하게 잘 챙겨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러움을 받는 그런 부부 사이였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자상했던 신랑이 저런 짓을 했습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극적인 반전인데 이게 이제 평소 이 남편의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이 직장 동료의 가족하고도 이렇게 서로가 알잖아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랬는데 이 직장 후배 아내한테서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주 출장을 다니는데 남편들이 출장 가면은 사실은 뭐 애들하고 같이 모여서 여기 가족들끼리는 뭐 저녁 먹고 이런 사이인데 동료 아내의 그 설명에 따르면 자기 남편과 이 동료들이 이 성매매로 약식이 기소돼 가지고 이제 그 벌금형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이것이 이제 벌금형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편물로 집으로 날라왔고 그래서 남편의 후배가 이제 사실은 하고 전부 다 실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재밌는 그 또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 남편의 직장 후임의 변명은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같이 가자라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다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쪽에서 뭐냐면 나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라고 해서 서로가 이제 토스를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딱 한 번 간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꽤 출장을 갈 때마다 성매매를 나갔다. 그래서 이 두 인간은
결국 똑같은 인간이 돼버렸습니다. 아, 두 인간. 자, 양 변호사님. 근데 이거는 일단 현행법상 불법이잖아요. 이거 아니 뭐 도의적인 걸 떠나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명백하게 불법이 맞죠. 뭐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누가 권유했고 이런 거 왜 따지겠습니까? 어차피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적발이 돼서 벌금형으로 처벌을 두 사람 다 받은 거예요. 이제 누가 먼저 권유해서 뭐 남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거 변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둘째 가졌을 때 이제 아내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고 날카롭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지방 출장 갔을 때 남편의 주장은 후배가 권유를 바라며 한 번 가게 된 게 그 뒤로도 여러 번 가게 됐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적발이 돼서 벌금된 이후로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뭐 때려진 후회인 거고요. 그럼요.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불법을 한 거죠. 예. 자, 백 변호사님. 네. 아내분 입장에서 아니 제 입장부터 저 아직 뭐 장가는 안 갔지만 이건 무조건 이혼해야 됩니다. 예? 야,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요. 저는 거의 똑같은 내용을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서 똑같습니다. 진짜요? 거의 똑같습니다. 뭐 사례가 조금 다를 뿐이지 남편이 성매매한 것이 이제 아내에게 발각이 돼서 그것 때문에 진작에 이혼을 고민한다고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 이혼하세요, 이혼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판단해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잘했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정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다면 이 남편을 안고 가는 것이고 이 남편이 이런 행동을 한 것 때문에 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이혼하는 거 결심은 이제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셨던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예. 자, 교수님은 아까 이 두 인간이라고 하셨는데 이 아내분이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갈라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미쳤다. 2번 다시 절대 실수 안 할 테니까 이혼만은 꺼내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성매매한 건 잘못됐는데 내가 평소에 가정에도 충실했고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았냐. 한번 용서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 사례에 있는 그 부인 같은 경우는 아이들 생각하면은 이게 이혼부터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혼을 갖다가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긴 어렵겠지만 평소에 이 사람이 쌓아온 어떤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남자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미 이제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 주도권은 상황 끝난 거예요. 이제 뭐 무슨 얘기만 하면은 여성이 눈을 탁 부라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결정적인 그런 실수를 갖다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근데 뭐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냥 그 자와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막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불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적인 그런 걸 떠나고 뭐 도덕적인 이런 걸 다 떠나서 전적으로 여성에게 달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제일 그런 어떤 뭐 심하다기보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이혼을 하실 거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우리 법에도요 심지어 이런 경우에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도 법전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법전에도 그러니까 배우자가 용서해 주면 이혼 소송 못 한다 이런 규정까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 것도 배우자의 몫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것도 배우자의 몫이에요. 이건 누가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그분에게 달린 겁니다, 전적으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성매매로 처벌까지 받은 남편 이거 이혼 사유가 됩니까, 양 변호사님? 우리 법은 이제 유책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했을 때 인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부정행위라고 다들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예전에 예를 들면 간통이 있었을 때보다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성적인 부정행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혼 사유가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러다 경찰에서 처벌까지 받았으니까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뭐 직접적인 그런 행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뭐 경찰에 어떤 증거가 남아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증거로 법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판사가 봤을 때는 너무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우자가 용서하지 않는 이상 이건 뭐 이혼 소장을 내면 거의 100% 인용된다라고 사실상 봐야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저하고 백 기자는 이 미혼인 만큼 또 우리 오 교수님, 백 변호사님이 또 이제 기혼이시니까 좀 어떻게 좀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짧게 두 분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두 아이가 있죠. 그래서 이혼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또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이제 상담하시는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어떻게든 이제 잘 어떻게 해보려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우리 사건 마당에서 이러는 거 다루잖아요. 예. 이런 프로가 제일 힘들다고. 아, 이런 프로가. 그러니까 틀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라도 아마 네. 뭐 그런 일을 겪고 계시면 채널을 돌리셨을 겁니다. 트라우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완벽하게 용서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현실적인 것과 고려를 하셔서 이 남편과 함께 해야 한다면 이 남편의 과거 좋았던 모습을 좀 생각을 최대한 해주시면서 끌고 가셔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강요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예. 말 그대로 이 여성의 현실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예. 만약에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이제 간간히 출장을 다니면서 그동안에 성매매를 해오던 이 남편들 같은 경우는 이번 세상에 있어서의 가정생활은 이제 끝났고요. 폭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가 혹입니다. 뭔가를 갖다가 이제 그 진정으로 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혼 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운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가정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글로벌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어우, 뭐예요 저거? 네, 아장아장 아기 코뿔소입니다. 인도 코뿔소 종이라고 하는데요. 사육사가 우유가 가득 든 플라스틱 통을 내밀자 저 코뿔소가 사육사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우유를 마십니다. 쉬지도 않고 우유를 거침없이 들이켜는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아니, 엄마는 어디 갔어요? 안타깝게도 저 아기 코뿔소를 키울 여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사육사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Ramir needed to be hand-reared. His mother was not producing enough milk and was not attentive, and our keeper and veterinary staff needed to give him extra care. 저 아기 코뿔소는 3.7리터가 넘는 우유를 하루에 5번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육사들이 구운 야채를 아기 코뿔소에게 직접 손으로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많이 먹고 또 열심히 운동도 하니 쑥쑥 자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몸무게가 매일 2kg에서 4kg씩 는다고 하니까 한 달 뒤에는 정말 커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이탈리아로 가보시죠. 고양이. 네, 점프를 하더니 문 손잡이를 딱 잡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고양이가 지금 열린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고양이 네 마리도 지금 문을 연 고양이를 따라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보면 되게 신기해 보이잖아요. 네. 고양이들 다 저렇게 합니다. 진짜요? 저 정도 다 합니다. 점프해서 문을 연다고. 아니 그럼요. 아니 우리 집 고양이 좀 추워 죽겠는데 맨날 문 열고 새벽에 나가가지고 막 덜덜 떤다니까요. 지금 문을 연 고양이 이름이 있대요. 실베스트로라고 하는데요. 저 고양이가 보통 고양이가 아닙니다. 지금 고양이 수십 마리를 끌고서 다니는 나폴레옹 같은 존재입니다. 선두에서 달리던 실베스트로가 현관 문 앞쪽으로 뛰어들어가자 다른 고양이들이 저렇게 출입문으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간 그 보스? 네, 보스입니다. 집사 안토니오 보스코 씨는 25마리의 고양이를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실베스트로가 저 25마리의 고양이 중에 리더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그래서 문도 가장 먼저 열고 앞장서서 달리면 모두 따라온다고 합니다. 집사는 가끔 이웃 고양이들이 우리 집 고양이들에게 시비를 걸면 저 실베스트로가 끼어들어서 이웃 고양이를 막는다면서 영리하고 착한 고양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아, 불안합니다. 네, 도로만 나오면 불안하시죠? 네, 저 멀리 헤드라이트를 비추는 차 한 대만 좀 보이고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일 없이 좀 평온해 보입니다. 왠지 이분 네, 안 좋습니다. 왼쪽에 자전거 한 대가 등장하는데요. 자전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헤드라이트를 비추던 차가 갑자기 네, 움직입니다. 차가 자전거 헤드 쪽으로 돌진한 거죠. 지금 가까스로 피하셔요. 네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피했는데요.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를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하지만 저 자동차는 오히려 돌진을 했죠. 알고 보니 저 차 전기차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만다행히 자전거 운전자가 다급히 옆으로 피하면서 아이고. 전기차에 치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건물 외벽에 부딪히면서 계단과 에어컨 실외기가 파손됐고요. 최소 3대의 다른 자동차도 부서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니 천만다행이긴 합니다만 대체 왜 저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건지 현지 경찰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왠지 음주 같아 보입니다. 네 번째 픽 태국으로 가보시죠. 이 수영장 아기. 좋네요. 오늘 가정집 수영장입니다. 자, 두 딸과 아빠가 수영장 밖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화면 왼쪽에 있던 작은 딸이 팔을 헛디디면서 저렇게 수영장 물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작은 딸, 아주 위험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 긴급한 상황을 지금 뛰고 있는 저 큰 딸만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지금 아빠가 시선을 못 봤어요, 다른 데 두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작은 딸이 수영장에 빠진 걸 아빠는 딱 봐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죠. 어떡해. 계속 청소만 하고 계시는데요. 발을 동동 구르던 큰 딸이 결국 아빠를 부르며 달려갑니다. 아이고, 세상에. 큰 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수영장으로 뛰어들어간 아빠. 결국 작은 딸을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야, 그러니까 저 큰 딸이 아빠 큰일 났어 막 해가지고. 큰 딸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저 수영장의 깊이가 1.2m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3살짜리 큰 딸과 2살 난 작은 딸 모두 수영을 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수영장 밖으로 빠져나온 작은 딸이 많이 놀란 듯이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아빠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빠 아피시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แว็บแรกก็คือน้องมาเรียกนี่คือผมก็คือมองไปแล้วก็เห็นคนเล็กจมน้ำก็คือตกใจแล้วครับทำอะไรไม่ถูกก็คือไม่ได้คิดอะไรเลยครับโทรศัพท์ใน ในทรงในกระเป๋าในอะไรนี่ก็ 네, 아파시 씨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할 때 늘 조심하기를 바란다면서 이 영상을 공개하셨다고 하는데요. 두 아이를 계속해서 지켜보지 않은 게 자신의 큰 실수였다면서 작은 아이를 구한 큰 딸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진짜 저 영아들을 키울 때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말이죠. 예? 정말 그 어린아이들 키우는데 몇 세 이하에서 발생되는 모든 그 사건에 대한 결과 책임은 부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실 의외로 저렇게 뭐 그 수영장에 있는 그런 집안 외국 같은 경우도요. 저렇게 익사사고 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지켜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아니 이거 뭐예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게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인데요. 뭔가가 지금 빠르게 달리고 있죠. 상당히 큰 말인데요. 갈색 갈기를 흩날리고 네 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저기를 달리고 있죠 지금? 처음에는 말이 저 빨간색 자동차를 뒤따라가는 건 줄 알았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지금 자동차 견인고리 부분에 밧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이고, 밧줄에 세상에. 묶여서 아이고야. 차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저 운전자가 일부러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현지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좀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건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동물학대 아니에요? 말이라는 동물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거든요. 저 정도가 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경주할 때 이렇게 옆에 거리고 하는 게 넘어지기도 잘 넘어지고 그 관절도 생각보다 약하고요. 저렇게 다뤄서 될 동물은 절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와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어느 대학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으로 차량 수십 대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올드카부터 스포츠카, 경찰차까지 다양한 차들이 줄지어서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자동차 동호회 뭐 이런 거 열렸나요? 그런 건 아닌데요.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100명 이상의 클래식카와 스포츠카 애호가들이 몰려든 거라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차가 생일 파티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모든 차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주차장을 따로 빌렸다고 합니다. 돈 좀 있는 사람 뭐 생일 축하
해주러 왔나 보죠, 지금? 네, 생일 파티의 주인공 바로 이 소년입니다. 네. 어디 있는데요? 아직 안 나왔네요. 네. 소년이 차들, 어디 차가 있어요? 굉장히 이쁘네요. 저 아니, 옛날 소년이 생각해- 어디 있어요? 어디 그거부터 숨어 있나 봐요. 얘기해 숨어 주세요. 있나 봐요. 제 눈엔 보입니다. 아, 어디에 있어요? 자, 이제 나옵니다. 아, 저 소년? 아이고, 저기 있네. 어. 네, 카터제이라고 하는 7살짜리 소년인데 자폐증을 앓고 있다고 해요. 저 카터제이의 엄마 트리니티 씨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서 올드카와 스포츠카를 구경할 수 있도록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SNS를 통해서 아이의 사연을 알게 된 자동차 애호가들이 아이를 놀라게 해주려고 저렇게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좋아하는 차를 실컷 구경하고 또 직접 타봤다고도 하는데요. 언젠가는 자동차 청소 사업을 꾸리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사연 전해드려야죠. 자,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 사반 가족 홍현숙님입니다. 먼저 사진 보여주시죠. 아이고, 우리 현숙님 또 부군께서 팩을 하면서 저렇게 누워 있습니다. 사건 반장도 신랑의 피부도 소중해 둘 다 놓칠 순 없어 하시면서 저런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깥 분들에게 리모컨 주도권을 뺏기지 마세요. 어머님들. 좋습니다. 자, 다음 푸하님. 친구들 불러서 4명이서 사건 반장 보고 있어요 하시면서 TV 앞에 목각 인형 4개를 저렇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시간대 바뀌니까 가족들이랑 식사하면서 보기 딱 좋아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뉴스룸까지 쭉 정주행 부탁드리고요. 내일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이 예정돼 있어서 내일도 조금 일찍 저녁 5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매일매일 바뀌어서 혼란스러우시죠? 저도 괴롭습니다. 그냥 별이 6개로 기억해 주십시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